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전세 물량 급감과 보증금 급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이 아닌 저금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두고 또다시 이 확대되는 당정의 엇박자 논란, 또 시장 상황 가감없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구본기 전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만 소장님, 오랜만에 뵀는데 자, 이 9월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주택 거래 동향을 발표했어요. 네. 요즘 뭐 전세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는데 이 통계가 좀 매매나 전세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일단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뭐 급진적으로 크게 변화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는 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하고 좀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이게 왜 이러냐 뭐 이런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시차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매매 계약도 계약하고 잔금 때까지 한 30일에서 60일 시간이 필요하고 전세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통계가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통계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단계 최종 잔금 치고 입주할 때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이미 임대차 3법 이 문제가 되기 전에 계약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약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연말 정도 돼야 임대차 3법의 부작용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차가 우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매매부터 보면 네. 전국적으로는 9월이 3.9% 줄었는데 서울이 뭐 급감을 했어요. 25%나. 한 달 사이에요.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뭐 6.17 대책, 7.10 대책에서 가장 파격적인 게 이게 3주택자 이상이면 뭐 취득세를 12% 정도 적용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12%가 굉장히 체감이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억 원 집이면 1억 2천만 원이 취득세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움츠러든 것 같고요. 거래가 줄어든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데 이제 또 시장의 상황하고 안 맞는 게 예. 정부에서는 줄어든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시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예. 시장의 수요자들은 거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격,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의 가격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고 싶은 아파트의 가격은 더 올랐거든요.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뭐 매물을 많이 안 내놓고 있고 일단 기다려보자. 매물 동결 현상 때문에 매물은 줄어들었는데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몇 개 안 되는 매물들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세난이 심화되니까 전세난이 못 이겨서 전세집 보러 갔다가 예. 거래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러 가서 몇 개 안 삿버리는 되는 거예요? 물건들을 이렇게 거래하다 보니까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장에서는 가격만 바라보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무슨 안정이냐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수도권이 조금 늘었습니다. 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아마 임대차 3법 발표되기 전에 아마 거래량이 좀 늘어났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통계 자료는 한 2달, 3달 정도 더 지난 통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구본기 의원님, 지금 우리 전월세 거래량을 보고 있는데 네. 이 전세가 좀 전월세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하고 월세를 나눠 보면 네. 전세는 확실히 조금 줄고 네. 월세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이 통계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그렇게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네, 예.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거는 기재가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요. 예. 매매가에 연동을 해요. 전세가 사라지는 현상을 두고 금리랑 연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필연적으로 오류를 일으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편해요. 전세를 내놓는 기재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는 내가 나중에 저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미리 찜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네. 지금 8억에 전세를 들여서 2억만 갖고 살다가 나중에 집값이 뭐 15억, 20억으로 올라도 내가 지금 이 전세 세입자 8억만 나중에 빼주면서 들어가 살려고 찜을 해놓는 기재가 한 가지 있고요. 예. 두 번째 기재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투기적 수요예요. 나중에 대팔 때 더 비싸게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 10억짜리 집을 8억에 전세에 들여가지고서 나중에 뭐 12억, 15억, 20억이 될 때
팔아서 차익을 챙긴다 이거예요. 이거 두 가지 말고는요 정말 기상천외한 어떤 사유가 아닌 이상은 전세 매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상식적이고 주변에 많으니까. 그럼 여기에 과연 어떤 임대차 제도라든지 금리랑 연동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매매가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찜을 해놓은 거잖아요. 미래에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에다가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매매가랑 연동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전월세 문제 근원이 저금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금리가 아니라 매매가다. 매매 가격 때문이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길어져서 잠깐 끊었었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1% 상승해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집값을 잡는다라는 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단일화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집값이 미친 듯이 급등하는 걸 잡고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만만하게 상승한다를 집값을 잡는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정도 수준의 집값은 지금 분명 잡혔다고 데이터로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잡히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 급등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전세에다가 베팅을 안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 데이터만 놓고 봐서는 전세가 월세로 많이 전환된다라고 툭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은요. 예. 원래는 저희가 전세 매물이 월세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월세가 전세보다 이미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크로스가 언제 일어났냐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일어났어요. 2010년. 2010년에서 12년에 크로스가 나고요. 2014, 15, 16에 월세랑 전세가 더는 만날 수 없을 만큼 월세가 많아집니다. 지금 전월세 가구 중에 지금 63%가 월세 정도고요. 63%나 됩니까? 네, 39.7%가 전세인데요. 당시에 그래서 2016년 2월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세 시대는 갔습니다. 하나의 추억이 될 겁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당시가 집값 상승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집값 조정기였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조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전세 매물, 그러니까 전세 베팅을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국토교통부 발표로만 본다면 9월의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월세 비중이 41%로 지금 나오네요. 그러니까 60% 가까이가 전세라는 얘기인데. 네. 여튼 전세와 월세를 나눠본다면 전세는 여튼 물량이 조금 줄었고 월세는 조금 늘었는데 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감소폭은 적은 것 같아요. 이 통계로만 보면 고작해야 전세가 한 1%밖에 안 줄었어요. 이게 통계하고 현실하고 좀 네. 괴리가 지금 많이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예, 뭐 예. 통계만 바라보면 안정적인 수치를 바라고 있고 예. 매매만 보더라도 지금 통계만 보면 뭐 결과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결과다. 뭐 정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뭐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게 예. 보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 정도 이걸 목표로 잡는다면 뭐 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아니 지금 최근 3년간 2배 이상 집값이 올랐는데 올랐는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와서 많이 안 오른다고 해서 그걸 안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걸 전혀 안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요. 전세도 이제 전세가 안정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빼고는 계속 꾸준히 올랐거든요. 꾸준히 올랐는데 최근에는 너무나 지금 왜곡이 심각해져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전세가 안정된 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매와 전세는 결국에는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떠밀어서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2016년까지도 우리가 전세난이었거든요. 2013년에서 16년까지 네. 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때도 방송 나오면 전세가 주 이슈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전세난이 심각했는데 예, 예. 결국에는 그렇게 전세가 무이자 레버리지잖아요. 그렇게 오른 전세가 매매 가격을 또 올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또 최근에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월세가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전국이 한 70% 이상이 되는데 서울이 50%라면 결국에는 전세는 조금씩 올랐지만 매매가 최근 3년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갭이 벌어진 거고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전세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그 시기가 더 빨라지고 왜곡이 심해지면서 단기간에 이게 좁혀지는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점이 예. 최근에 매매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급등하면서 약간 유동적인 시세 호가가 많이 올라서 이 자칫 잘못하면 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게 확정적 시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3년 동안 올랐는 게 진짜 시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전 전세 매물 통계가 시청자분들이 좀 보고 계시니까 네. 지금 느끼시는 체감이랑 네. 왜 전세 매물 통계랑 괴리가 느껴지는지를 조금 괴리가 한번 아주 더 커요. 네. 부연 설명을 확실하게 드리는 게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오늘이 10월 20일이에요. 10월 20일이 전세 만기인 사람은요. 임대차 계약을 언제 할까요? 보통 6, 7월에 끝내요. 보통 네. 6, 7월에 끝내거든요. 미리 끝내나요. 한 3, 4개월쯤 전에. 근데 지금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그 계약갱신 요구권 시행이 7월 31일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5, 6월 달, 4월 달에 이미 다음 집으로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을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7월 31일 이후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한 데이터는 언제 나오냐면 이거를 반영한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 나오냐면은요. 한 11월, 12월 빠르면 10월 이 정도 나올 거니까는요. 이제 다음 달 정도 통계 나오면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분명히 전세 매물이 줄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틀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현상도 그렇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거든요. 네. 원래 2년마다 이사를 다녔어요,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다녔는데 2년 한 번 더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대차 3법에 들어간 계약갱신 네. 요구권 아니겠습니까? 가령 제가 신혼부부인데 우리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세를 산다고 해보자고요. 예. 근데 제가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 행사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행사하거든요.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행사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전세난을 말할 때 절대적 전세난이냐 상대적 전세난이냐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무슨 그러니까 뜻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가구가 사는 세상이 작은 세상이 있다고 해볼게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일시에 전세가 끝나요. 그럼 한 가구가 느끼는 전세 매물의 양은 99개죠. 내 것 빼고는 다 나왔으니까는요. 그런데 여기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됐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 100가구 중에 95가구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제가 한 가구인 제가 느끼는 전세 매물의 양은 4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행사돼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저는 느끼기에 4개밖에 없으니까 체감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크게 봤기 때문이지 작게 보면은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주택,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주택, 살기 좋은 주택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요. 네. 거기서 매물이 굉장히 적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서서 보는 네.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는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지금 뭐 줄 서서 집 본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에 정말 전에 없었던 뭐 전세난에 정말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수천만 원의 이사비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집을 보려면 돈을 내기도 하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예. 봤는데요. 네. 이게 한 몇십 년 만에 이런 경우는 네.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마 싶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직접 확인도 했는데 예, 예. 내년에 1월 만기인데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예. 2천만 원 주면 내가 갱신 요구 안 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2천만 원 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입주해 버리겠다라고 해서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뭐 초과 보수, 중개 보수가 있는데 전세집을 계약해 주게 되면 내가 요즘 변호사들 또 형사법에서는 초과 보수를 안 받는데 초과 보수까지 예. 등장하고 예. 있고 예. 집 보여주면 5만 원 나오고 제비 뽑기가 실제로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특정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단지에 최근에 헬리오시티도 갔다 왔는데 이게 제비 뽑기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은 청약 당첨도 아닌데 만세 부르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좀 잊지 상대적 못할 전세난인 거죠. 네. 상대적 상대 전세. 잊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제가 볼 때는 매물이 늘어날 원인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밀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정부가 무슨 지금 그런 카드를 내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오히려 정부는 안정이 될 것이다. 네. 전세 물량이 예년만큼 줄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그랬잖아요. 오히려 늘었다고 했어요. 늘었다고 그랬죠.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네. 대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이게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구매 능력을 규제하고 세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전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법률적인 대책 가지고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규제를 하다 보면 서민 주거 안정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제를 해야 될까 하면 임대인들을 규제하게 되면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또 우려되는 게 그거잖아요. 계약 갱신이 끝났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많이 올려받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매물은 더 줄어들고요. 시장은 예. 끊임없이 반응을 하거든요. 만약에 평생 너 못 올려라고 하면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될 것 만약 같고요. 그거 하려면 신규 세입자한테도 전세 가격을 통제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그런 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갱신 2년이 지나서 이제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내보내고 새로운 새로운 사람을 구할 때도 구할 때. 상한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무작정 할 수는 없고요. 뭐 계약갱신이 끝나고 6개월이나 1년 내에 계약을 하게 되면 몇 프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법이 나오게 되면 집주인들은 또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6개월, 1년 동안 전세 안 주고 기다렸다가 올려받을래라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서 좀 마음은 급한 건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사실 임대차 3법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하게 나왔거든요. 네. 이게 충분히 논의를 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서울 집값이 급등하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임대인 규제하기 위해서 급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왜곡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제대로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세 매물이 소멸하는 현상에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초대에 설명을 드렸죠. 전세를 놓는 기재는 두 가지밖에 없다. 둘 다 모두 집값 상승에 베팅을 거는 거다. 따라서 논리적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성립할 수 임대차 없는 거고요. 3법이 네. 전세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꿔 물으면은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됐는데 왜 전세 매물이 주나요?라고 전문가 100한테 물어보면요, 100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실제로 성립하지 실제로 없다. 않거든요.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해명자를 했는데 네. 그렇게 내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언어를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게요. 전세 매물이 주는 현상은 저는 있다고 분명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일치하는데 전세 매물이 준 만큼 전세를 구하는 사람도 줄어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전세가 매물이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예는 제가 그래요? 100가구가 세는 100가구가 전세가 사는 세상과 그렇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된 세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요, 전세를 통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만약 전세금을 통제할 때 지금 임대차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기준으로 몇 % 올려라 내려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가령 신규로 공급된 주택에서 세입자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조금 전세금을 낮게 공급했던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 낮은 전세금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 문제가 생기는 있다. 발세가 있기 네. 때문에 이거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표준 임대료 같은 거를 산정해가지고서 확실하게 규제를 하는 게 전 낫다고 근데 봐요.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까지 정부가 임대료 뭐 가격처럼 해서 규제한다는 게 표준 임대료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어렵잖아요, 만들기가. 네, 사실은 그 징검다리가 몇 개 놓여 있기는 해요. 예, 뭔가요?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우리가 대책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정책 패키지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패키지가 들어 있는데 정부가 그 안에 다음 대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징검다리들을 심어 놓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실 하나 아직 시행이 안 된 게 있어요. 내년 6월 달에 시행되는데 그게 임대차 거래 신고제예요. 가격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신고제. 네, 가격을 전월세 들여보면은 신고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데 현재 관련해서도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네. 상태입니다. 김임원 소장님, 임대차 3법이 이 전세 감소에 인과관계가 없다, 줄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인데요. 임대차 3법이 뭐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뭐 전세 수요도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뭐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집값 인플레이션 방어 올라가는 거 아니면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굳이 매매할 이유가 당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전세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 결국에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다면 매매 수요로 갔던 수요가 전세 수요로 어느 정도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이득을 보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면 결국에는 임대인들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뭐 2년에서 4년이 늘어났고 전세금 올려야 될 전세금을 못 올리게 되고 예. 여러 가지 규제들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들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물량을 누가 공급을 해주나요? 아까 뭐 갭 투자 뭐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전세 물량을 공급해준다는 이게 아이러니한 그 반대의 모순된 성격이 존재하기 예. 때문에 임대인의 그런 이득이 줄어든다면 결국에는 전세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공공에서 나서서 막대한 공공 물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정부에서 나온 계획들도 빨라야 5년 후에 입주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 수요가 안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신혼부부들도 계속 탄생하고 있고 새로운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전세 물량 특히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보면 이제 거주 요건이 많이 강화됐단 말이에요. 재건축도 그렇고요. 네. 임대차 3법도 거주를 하게 되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거주할 생각이 없었는데 거주를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지역에 거주를 하냐라고 하면 서울이 좋은 거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도 희소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택하는데 예. 투자 목적으로 서울에 전세 끼고 사고 나는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절하기 위해서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서울 집에 지금 입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게 균형점이 맞을지는 몰라도 서울이나 강남 인기 지역을 보면 오히려 굳이 거주 안 해도 되는 분들도 거주하는 경우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 서울 인기 지역에 저는 이런 수급 불일치 전세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여기서 잠깐만 짓궂게 한번 조금 해볼게요. 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진지하게. 네, 임대차 3법과 전세 매물이 소멸하는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논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세를 놓는 기재는 두 가지인데 그것이 집값에 연동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수장님한테 한 번 더 제대로 묻고 싶어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는데 왜 전세가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전세가 없어진다는 게 절대 매물이 전세 물량이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공급 물량이 많이 공급해주는 물량이 있고 집주인이 내놓는 물량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책을 보면 결국에는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집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면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투자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 규제들이 나와서 새로운 전세 상대적인 물량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나마 있는 전세 물량들도 좋은 지역은 집주인들이 더 들어가고 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보통 2년마다 기존에 살던 사람이 내 집 마련해서 가고 그 집이 또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물량들 살던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집주인들은 내가 또 들어와 버리니까 서울에 몇 개 안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정돼 있는 전세 물량은 기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 여러 가지 제도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임대차 3법과의 인과관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매매에 관련된 인과관계를 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매가와 연동하는 겁니다. 매매 문제와 연동을 하는 거지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 누구도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아니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되고 임대인 규제가 강해지면 당연히 투자를 덜 하게 되고 매매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를 분리할 수는 임대인에 없고요. 대한 결국에는 어떤 규제, 맞물려 임대인에 있다는 대한 거죠. 영향 때문에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어떤 족쇄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2년 살던 분들이 한 번 더 해서 4년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첫 번째 기재,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집을 찜해 놓은 거예요. 근데 2년 살던 분이 4년 더 살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를 대비해서 찜을 안 해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두 번째 기재,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그냥 지금 찜해 놓고 나중에 되팔 기재예요. 이것도 뭐 2년 살던 분이 4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찜을 안 해놓지는 않아요. 집값이 오른다는 우리가 상상만 한다면요. 결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 매물이 소멸하는 현상은 매매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지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기대와 연결이 되는 거지 지금 2년 살던 분이 2년 더 살아서 4년 산다랑은 연관이 될 수가 그럼 없다는 지금 겁니다. 집값이 전세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은
매매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거는 작은 부분이 있고요. 더 큰 부분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기 때문에 행사했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줄었다. 네, 전세 맞습니다. 수요가 줄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건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되고 나서 31년 만에 변화였거든요. 네. 혁명적 변화였어요. 2년마다 이사 다니던 사람들 쫓기 다니는 거 너무 힘든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시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물량이 늘었다고 얘기했어요. 줄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를 분석을 못 하신 거죠. 지금 데이터만 봐가지고는 안 되죠. 아까 저희가 초두에 이야기 나눴잖아요.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시네요. 네,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정부 정책 입장에서 보자면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2년의 계약갱신 요건을 줬는데요. 이게 효과를 발휘한다면은요,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세입자들이 적극 행사해서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곧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오히려 정부는 전세 매물이 잘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향상됐습니다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 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여튼 이 전세 물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집을 전세 살 수 있도록 정부는 네. 뭐 공공임대주택의 이 85제곱미터, 30평형대도 좀 해주겠다. 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좀 필요합니까? 공공에서 그런 데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주거 안정 이게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임대 아파트도 왜 선호도가 낮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제대로 안 지었잖아요. 이게 낮은 건축비를 가지고 많은 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주거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뭐 소득 기준 또 몇 개 안 되는 매물을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배정하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살게 되면은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 예. 뭐 이런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네. 형성이 되면서 선호도가 떨어졌는데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량 자체를 많이 늘려야 되고요. 고급화해서 꼭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중산층 이사도 살 수 있게만 해준다면 해결이 되는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좋은 의도는 좋겠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소형 아파트를 해서 좀 더 물량을 더 늘려줘야 되는데 또 예. 85제곱미터를 해서 야, 우리가 계속 적은 집에서 이렇게 못 살 수 있냐. 좋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물량 공급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자칫 잘못 시행하게 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방향에는 적극 공감해요. 말씀하신 거에 200% 공감을 하고요. 네. 사실 바꿔야 될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가점대도 많이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네 지금 생활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등등등. 그래서 저는 30평형대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예. 분량을 15% 최대였는데 뭐 50%까지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방향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공공임대주택 당첨되셨는데 안 들어가신 분들 꼭 한 분씩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갔는데 집이 정말 조금이에요. 너무 조금해서 너무 적다. 네, 가가지고서 양팔을 벌렸는데 양팔이 닿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네, 저는 이거는 주거 문제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은 양이 늘어야 돼요. 양이 늘어야 되고 저는 사실은 우리네 집값 문제도 그러고요. 우리들이 집을 구할 때 시청자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집을 구할 때 일반적 옵션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머릿속에 넣지 않아요. 너무 적어서 그래요. 네, 일반적 옵션으로서 넣을 수 있는 정도까지 저는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냐면 거의 때려 넣었다 수준으로 아니, 공공임대주택이 30평대 이렇게 큰 임대는 민간이 짓도록 하고 네. 정부가 하는 것은 어차피 세금이 들어가니까 작은 걸 충실하게 잘 짓는 그게 좋지 않아요? 역할을 분담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민간한테 우선은 맡겨뒀는데 예. 그것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미리 알람 뜨도록 설정해 놓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청약 스케줄이 나오면은 알람 뜨게 해주세요라고 해놓으신 분들한테 예.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의 면적의 아파트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응답이 60%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의 요건도 되시고 자기가 들어가 보려고 조금 하시는 큰데. 분들 중에 실제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사실 뭐 정부 재정이 충분해서 마음대로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못하는 거죠. 김만 소장님, 뭐 네. 어제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정부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반성한다, 뭐 세금을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네네. 1주택자 세금 완화 어떤 부분에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사실 이런 얘기 네. 나왔고요. 뭐 총선 전에도 나왔는데 네. 반성한다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반성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네.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약간 부작용이 있고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시인한 점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네. 이제 어떤 부분을 손대느냐의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의 뭐 최대 핵심 정책의 하나인데 그걸 건드리게 되면 이게 또 약간 훼손이 되게 되고 방향 자체가 지금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이걸 또 완화시키는 게 약간 문제는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장기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주겠다는 건데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든 보유세든 뭐 종합부동산세든 저는 좀 완화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싶고요. 문제는 다주택자들이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뭐 약간 나쁘게 말하면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강남에 집 한 채 사서 30년 가지고 갔는데 과도한 세금 폭탄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좀 완화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전세 크게 좀 읽겠어요. 짧게 네네. 크게 읽겠어요. 역대 정부의 관성을 틀겠다는 의미로 읽혔어요. 가령 제가 아까 주택임대차보호 개정을 얘기한 것도요. 30년 동안 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는 어떻게 주택 정책을 설계했었냐면요. 국민들 N등분 해줄게요라고 하면서 주택 정책을 설계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거는 대한민국 정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들은 죽을 때까지 주택 없이 살다 갔거든요. 임대차만 전전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니즈도 채워줄 수 있게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서 완전 관성을 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구본기 전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